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신저랑 모바일 그리고 비영리 전자결제 필수 항목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교육 운영 파트의 신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준비하기 전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 오시는지 한번 명단을 쭉 살펴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 혹시 그 고령에서 오신 이상준 선생님이랑 양창섭 선생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두 분 안 계세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고령은 처음 들어보는 곳이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시연 보시면서 이제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이제 노트북 내 상태 다 확인되셨으니까 한번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제 모바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가지고 계신 휴대폰 다 꺼내주시고요. 네. 보통 교육을 가면은 휴대폰은 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휴대폰, 모바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다 꺼내주시고 앱 다운로드 받는 곳 들어가셔서 더좀비주온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아이콘 모양의 앱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렇게 로그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모바일 화면까지 넘어오시면은 지금 모바일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맨 위쪽에는 저희 중앙자원봉사센터 그룹 코드인 KVC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원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좌측 화면에 띄워놨었던 임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모바일 앱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모바일 앱 잘 못 찾겠거나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모바일 앱 설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저희는 이제 메신저를 설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인터넷 창 다 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드린 중앙자원봉사센터 그룹웨어 URL 주소 입력해서 로그인 페이지 띄워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 임시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시면은 저희 이제 포털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포털 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이 메신저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은 메신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설치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깔아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압축 파일 형태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압축 파일 푸신 다음에 요 셋업 파일 더블 클릭하셔서 계속 넥스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메신저 간단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압축 파일을 반드시 푼 다음에 메신저를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오류 없이 메신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신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까 모바일 앱과 동일한 요 바로가기 아이콘 모양이 생기고요. 아이콘 더블 클릭하시면 메신저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아이디랑 패스워드도 모바일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메신저 아마 설치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 설치 어느 정도 다 될 때까지 저희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메신저 설치 잘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메신저에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모바일 다 실행을 해주시면은 아마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 보실 텐데 저는 지금 이제 아이패드로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화면이 넓게 펼쳐져 보이는 거고요. 이제 휴대폰으로 보시면은 요 중앙에 있는 이제 메인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네, 저희 오른쪽에 보이는 알림이랑 그리고 돋보기 모양의 통합 검색 그리고 조직도 부분을 요 메인 메뉴 위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좌측에 있는 뭐 게시판이랑 문서나 이런 내용들은 메인 메뉴 하단에 위치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메신저 설치해서 로그인까지 혹시 다 완료하신 분 어느 정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이 고령에서 오신 네, 이상준 양창석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메신저 그럼 다 설치가 된 걸로 저희 보고 네, 나머지 내용들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메신저 이제 로그인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조직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직도에서 이제 부서를 선택을 하시면 그 부서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색 버튼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로그 아웃 되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회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굉장히 버튼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요 메신저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룹웨어로 뭔가 전자결제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일정을 등록하거나 게시판에 뭐 공지사항들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 뭐 인터넷 창 켜서 다시 그룹웨어 로그인할 필요 없이 좌측에 있는 이제 버튼들을 가지고 해당하는 메뉴로 바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신저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업무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제 메신저는 개인 PC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신저를 사용을 하실 때 환경 설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옵션을 몇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메신저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 모양의 환경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몇 가지 옵션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컴퓨터를 켰을 때 요 이제 메신저가 이제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이제 중앙 부분에 있는 요 상대방 더블 클릭 시 쪽지 보기랑 대화하기 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조직도에서 이제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보내실 때 상대방을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쪽지가 편하신 분들이 있고 대화창이 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쪽지가 편하다 하시면은 쪽지 보내기, 나는 대화창이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화하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URL 링크 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희 이제 비영리 전자결제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제 한글 에디터 기한기 때문에 이제 i 환경에서 네, 브라우저를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메신저에서 결제 관련된 알림이 와서 알림을 딱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제 양식이 한글 기한기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양식은 i 환경에서 열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못 씁니다. 라는 그 알럿이 뜨면서 계속해서 다시 i 브라우저 열어서 그룹에 로그인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이제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URL 링크 열기를 i 브라우저로 열기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룹웨어를 통해서 이제 전자결제, 메신저를 통해서 전자결제를 들어갈 때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어도 네, 이 i 브라우저로 네, 그룹웨어 전자결제 창을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상태 메시지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은 조직도 보시면은 이름 옆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태 메시지여서 내가 상태 메시지에 내가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리고 내 내선 번호를 이제 기재를 해두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이제 검색했었을 때 이 사람이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고 내선 번호가 뭐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뭐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차 때문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워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상태 메시지 쪽에 몇 월 며칠부터 휴가, 몇 월 며칠부터 출장 이렇게 이제 남겨놓으시면은 내가 지금 로그 아웃 되어져 있는 상태이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검색했었을 때 아, 지금 며칠 동안 부재 중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인지시킴으로써 이제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연락들을 조금 이제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 메시지는 그렇게 이제 업무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제 메시지 사용을 하시고 대화 사용을 하실 때 내가 알림 어떻게 받겠다라고 세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환경 설정 세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쪽지랑 대화 보내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쪽지도 간단합니다. 이제 메신저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이제 필요한 사람 선택을 해서 쪽지창을 띄우고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초대를 해서 같은 내용들을 동시에 쪽지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위쪽에 있는 받는 사람 버튼 통해서 사용자라든지 조직도에서 필요한 사람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이제 이름 옆에 내가 필요한 사람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하신 분들 추가를 해주셔도 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쪽지 같은 것들로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사팀 담당자예요. 그래서 내가 전국 센터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한테 자주 공지사항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간회의, 뭐 월간회의가 있을 때 내가 팀장님들, 파트장님들한테 뭐 회의실이라든지 뭐 내용 같은 것들을 자주 공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매번 쪽지 보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선택하기 너무 번거로우시겠죠. 그러실 때 요 이제 조직도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마이 그룹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조직도들을 미리 만들어 두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 조직도를 만들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쪽지 보내기 하시면은 이렇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초대해서 쪽지를 보내실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화하기 하시면은 한꺼번에 그 사람들 초대된 대화방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은 이제 마이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새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새 그룹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노란색 폴더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폴더명이 아마 새 그룹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그룹명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요 폴더 이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폴더에 속할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조직도로 넘어가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제 그룹 추가 하시면은 내가 만든 폴더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폴더에 들어가야 되는지 세팅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 그룹에서 내가 원하는 조직도를 가지고 쪽지라든지 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손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받는 사람 선택을 했었을 때 조직도 옆에 보시면 마이 그룹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은 제가 조직도 만들어 놨던 것들을 이제 인원 추가 팝업 창에서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전체적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빼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그 사람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선택된 유저 삭제가 있습니다. 요 누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삭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내용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쪽지로 이제 업무적인 내용 주고받다 보면은 이제 파일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실 때는 이 아래쪽에 파일 첨부 버튼 누르시면은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검색해서 이제 넣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작업한 파일도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다 하시면은 요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끌어주시면 간단하게 파일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된 파일 선택했다 하시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일 제거하시면은 간단하게 없애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쪽지를 내일 아침 9시에 일괄적으로 뿌리고 싶다 하시면은 예약해서 보내실 수도 있으세요. 그 내용들은 요 쪽지 하단에 보시면 중간에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죠. 요 예약을 체크를 하시면은 요 쪽지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낼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공지사항 하실 때 이제 월요일 아침 9시에 어떤 공지사항을 뿌리겠다 하시면 금요일 퇴근하시기 전에 내용 작성하시고 이렇게 이제 예약 걸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첨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쪽지 내용 주고받으실 때 이제 조금 인비적인 내용들 이제 주고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이제 보안 체크를 하시면 이 쪽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쪽지를 열었을 때 내용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눌러야지만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안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수신 확인. 내가 어떤 업무 지시사항이 있어서 쪽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담당자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쪽지를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으실 때 이렇게 이제 수신 확인 체크를 해서 보내기를 하시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선 수신 확인을 해서 한번 쪽지를 보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이제 알림이 잠깐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모바일에 설치하셨던 분들은 이제 모바일로도 쪽지 도착했다고 이제 알림 받으실 수가 있고 모바일에서도 지금처럼 쪽지 카운트 나타났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알림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쪽지 버튼에서 이제 숫자 카운트가 생겼죠. 그래서 이 숫자 카운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주고받았었던 쪽지 내용을 비롯해서 내가 이제 받은 쪽지만 볼 건지, 보낸 쪽지만 볼 건지, 아니면 읽지 않은 것만 모아서 볼 건지,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받은 쪽지에서 아까 보안 쪽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보안 쪽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안 쪽지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와서 본인의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야지만 이렇게 메시지 내용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 확인. 내가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확인하고 싶은 쪽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쪽지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내가 쪽지 보냈었던 사람 리스트와 함께 읽으신 분들은 이 수신 쪽에 이렇게 읽은 날짜랑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 김송희 선생님, 이상준 선생님, 정명길 선생님, 최강덕 선생님 쪽지 읽으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대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대화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사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화하기 누르시면 대화창 띄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 대화방이라고 있습니다. 요 일반 대화방 선택해서 오른쪽 하단에 이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아까 쪽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인원 추가를 통해서 대화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검색하시거나 조직도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추가하셔도 되시고요. 저희는 이제 마이 그룹을 통해서 오늘 모이신 선생님들끼리 이제 대화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대화가 나타나죠. 대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대화하시면은 선생님들 아마 대화방 생겨서 지금 저랑 같이 대화방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화창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 대화창을 닫았다고 해서 이 대화창을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일반 대화방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대화방에 내가 뭐 이름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방 이름 변경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다시 메시지를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대화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대화창 이어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대화도 마찬가지로 파일 주고받으실 수가 있어요. 첨부 파일 버튼 누르셔서 넣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 그대로 끌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인 메신저인데 저희가 이제 너무 삭막하게 업무적인 내용만 하지 마시고 감성적인 커뮤니티 하시라고 이렇게 이모티콘도 굉장히 많이 예쁘게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무님한테 어떤 보고를 올려요. 근데 전무님이 흡족해 하시면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들어보시고 아, 이 기능은 우리 기관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하시면 전파를 해주시면 되시고 아, 이 기능은 우리 기관에서는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선생님들만 아시고 선생님들만 쓰시면 되세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 메시지 보시면 이렇게 앞에 숫자 카운트가 있죠. 이게 카톡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읽지 않으면 숫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카톡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요 카운트를 선택을 하시면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방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팀장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드백이 안 와요. 그럼 팀장님이 누가 읽었고 누가 안 읽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죠. 그러실 때 이렇게 숫자 카운트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읽었네? 유희선 선생님 안 읽으시고 뭐 조유준 선생님 안 읽으시고 지금 안 읽으셨어요.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알파 멘션 기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대화방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한테 내가 필요한 특정 사람만 찍어서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알파 멘션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대화창에 골뱅이 하게 되면은 이 대화창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 사람들을 찝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안 읽으셨던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이제 찍을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여러 사람 한번 찍어볼게요. 네. 늦게 오신 이상준 선생님 그리고 양창섭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요분들은 이제 알파 멘션이라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진동이 아니라 벨 소리로 하게 되면은 요 알파 멘션 알림은 소리도 달라요. 그리고 네, 메신저랑 이제 포털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종 모양 아이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종 모양이 전체적인 알림을 다 노출시켜주는 메뉴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알파 멘션으로 찍은 선생님들은 요 알림 전체 오른쪽에 알파 멘션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에서 알파 멘션 알림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멘션 기능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 대화방 중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만 찝어서 어떤 업무 지시를 하시거나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이 메시지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알파 멘션 소리가 다르고 이렇게 나를 멘션 처리한 것만 먼저 우선적으로 봐서 업무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누군가 나에게 이제 알파 멘션을 보냈다라고 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메신저 쓰시면은 대화방도 많아지게 될 거고 그 대화방에 한 사람씩만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해야 되는 대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그 대화방 처음부터 일일이 하나씩 다 보실 수가 없겠죠. 그러실 때에는 먼저 이렇게 이제 알파 멘션 들어가서 아 지금 누군가 나를 급하게 찾고 있는 사람이 없나 누군가 나에게 어떤 특정 메시지를 보내게 있나 먼저 알파 멘션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업무 효율도를 조금 더 높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파 멘션 기능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사다리 게임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사다리 게임을 가지고 뭐 중간중간 커피 내기나 간식 내기나 아니면은 되게 자질구레한 잔업 같은 거 생겼을 때 팀원들끼리 이제 이런 사다리 게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꽝 걸리시는 분을 한 분 뽑을 거예요. 네. 그래서 꽝 걸리시는 분한테는 제가 거꾸로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왜냐면 멀리서 오셨는데 꽝까지 됐어요. 그럼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저희 지금 교육 받으시면은 분명히 내가 화면 똑같이 보고 따라 할 때는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기관에 돌아가서 페이지를 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저거 어떻게 했더라? 되게 이제 궁금해하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꽝 걸리신 선생님은 제가 선물로 저희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거 교육을 할 때 그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가서 네, 세팅을 할 때 그 기록들을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다시 봤었을 때 그거 보시고 이제 복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당첨 1명, 나머지는 다 통과예요. 꽝 걸리시는 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네.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누구인지, 누가 꽝 걸렸는지 알려주세요. 네. 누가 걸리셨나요? 아,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네. 네,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 양창소 선생님. 네, 그럼 양창소 선생님은 제가 전자결제할 때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교육 진행할게요. 네. 꽝 아니신가요? 꽝 맞으세요? 맞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그룹웨어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으로 이제 쪽지랑 대화하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룹웨어 전자결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룹웨어 전자결제 넘어가서 제가 양창서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간단한 세팅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메신저랑 모바일 한 번씩 더 들어가서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룹웨어에 담고 있는 메뉴들 보이기는 하지만 그룹웨어에 있는 모든 메뉴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메신저 쪽지라든지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PC 메신저랑 연동되어 있어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결제 같은 경우에는 결제 내용 보시고 결제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그 양식 선택해서 양식 작성하고 상신하는 것까지는 안 되세요. 네, 그것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세팅 진행하도록 할게요. 양창소 선생님 아까 비밀번호 안 바꾸셨죠? 1, 6개. 이것도 바꿔주세요. 아마 HTML일 거예요. 네, 저 이제 간단하게 세팅 작업 진행을 했고요. 혹시 전자결제 시스템 나는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여러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결제 경험을 제가 왜 여쭤봤냐라고 하면은 그 전자결제 시스템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저희는 전자결제를 쓸 겁니다. 하고 이제 기관에서 결정이 되면은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 전자결제 시스템도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서면결제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서면결제 부분 보시면은 아마 이대로 선생님도 이제 문서 결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뭐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워드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 양식 파일 열어서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쓰시죠. 내용을 쓰신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본인 결제하시고 결제판 끼워서 팀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센터장님한테 갖다 드려서 이제 결제를 받으시죠. 그럼 결제가 종결이 돼요. 결제가 종결이 되면은 그 문서 가지고 와서 우리 부서 캐비넷 여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서류철 파일 열어서 펀치 뚫어서 넣고 문서함 다시 닫으시죠.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 문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문서함 가서 필요한 파일 열어서 내용 보신 다음에 필요한 거 보시고 또 닫으시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 전자결제 양식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서면결제랑 이제 전자결제 양식이 이제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결제 이제 그 시스템들이 메뉴로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면결제 하셨을 때 약간 어떤 불편 사항들을 전자결제 쪽에서는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이제 서면 결제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 사항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이제 공통 양식을 내려줘요. 근데 꼭 그 양식을 자기가 편하게 약간씩 수정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업무에서 그 양식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비슷한 양식인데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계속해서 문서가 파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실 때 분명히 제가 이제 양식 내용 썼어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쓴 다음에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옆 선생님이 말을 걸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복합기 올려져 있는 거 까먹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용 작성하고 출력한 것까지 기억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복합기 위에 그 양식이 있기는 한데 누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까먹고 업무를 진행을 해요. 근데 갑자기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거 선생님 문서죠? 하고 책상에 올려두고 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결제했었을 때, 출력했었을 때 그런 이제 보완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 진행할 때 꼭 내가 결제 진행을 할 때는 팀장님이랑 센터장님이 안 보이세요. 평소에는 그냥 계속 앉아 계신데, 그럼 이제 결제할 때마다 결제판 들고 계속해서 숨바꼭질 하듯이 따라다니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서 보관.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그 문서 잠깐 옆에 올려두고 먼저 급한 거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처리해야지 했는데 그 문서 내가 어디다 뒀는지 자꾸 까먹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문서 다시 찾으셔야 되고요. 또 문서가 많아지면은 어쨌든 그 문서 보관하는 캐비넷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서 조회하고 공유를 하실 때 내가 작성한 문서 우리 부서 팀원들이 다 볼 수는 있지만 선생님 그 문서 며칠 전에 썼었던 그 문서 업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하면 캐비넷 가서 찾아보세요. 하면은 캐비넷 다 열어서 봐야 됩니다. 뭐 어제 그제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일주일 전 거, 한 달 전 거, 1년 전 거 찾으시려면은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요 프로세스를 기본대로 따라가지만 그 내용들을 많이 보완을 해줍니다. 먼저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등록된 양식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양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이기 때문에 출력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결제 같은 것들도 이제 문서 내가 이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 결제를 다음 결제자한테 자동으로 넘겨줍니다. 근데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결제자한테 결제하세요 라고 이제 알림까지 보내줍니다. 메신저랑 모바일로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결제자가 외근 나가고 출장 나가서 외부에 있어도 모바일을 통해서 내용 보시고 결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요 이제 긴급 문서 표시도 있습니다. 작성자가 이거 결제 너무 급해요. 그래가지고 작성을 하실 때 긴급 문서 처리 옵션 체크를 하시면은 요 문서가 다음 결제자의 결제 맨 위쪽으로 사이렌 표시를 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음 결제자가 문서 결제하려고 딱 열어봤었을 때 그 문서가 맨 위에 있으니까 문서 온 거 순서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그 문서를 열고 결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서 보관 쪽.
저희가 이제 온라인 결제를 하다 보니까 문서 종결이 됐어요. 그럼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그 문서함과 캐비넷함과 이제 문서 파일철로 자동으로 이관이 됩니다. 더 이상 파일철 작업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서함, 캐비넷,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서 조회하실 때 우리 부서 사람들 그리고 그 업무적으로 문서 참고해야 되는 이제 다른 부서 분들도 이제 그룹웨어 전자결제 메뉴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문서 조회해서 다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결제도 되게 뭔가 시스템 사용한다고 하시면 어렵게 사용하실 텐데 이제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제 반드시 사전에 세팅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문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문서 채번, 그리고 두 번째가 결제 문서 완료된 거 이제 보관해야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내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먼저 이제 문서 채번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인사총무팀은 문서 채번이 인사총무팀 다시 00001, 뭐 재무팀은 재무팀 다시 00001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중앙자원봉사센터 선생님들께서는 요 이제 기본 채번 방식이 아니라 맨 오른쪽에 있는 저 관리부서 채번 방식처럼 상위 기관의 문서 채번을 하위 기관들이 다 따라가서 문서 채번도 같이 쓰시고 문서함도 같이 공유해서 보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그 다음 시간 시스템 설정 시간에 이제 조직도 만드실 때 그 조직도 등록을 하시고요. 요 관리부서 채번이라는 메뉴 관련된 메뉴에 들어가서 요 이제 인사총무팀과 재무팀을 다 상위에 있는 경영지원본부 채번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 회사 전체가 그 하나의 관리부서 채번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채번을 공통적으로 다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앞으로 이제 문서 보관하실 때에도 아래 제가 이제 특이사항 기재해 놓은 것처럼 모든 부서가 다 이제 문서함 캐비넷 그리고 서류처, 요거 저희는 그룹웨어에서 단위 업무랑 기록물 처리라는 단어로 부르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 공통적으로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요 문서 채번 설정하는 메뉴를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메뉴 이제 그대로 이제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룹웨어 화면, 포털 화면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관리자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페이지에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온 거고요. 여기에서 중앙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전자결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자결제 클릭해 주시고 좌측에 보면 이제 메뉴가 많이 생겼죠. 여기에서 양식관리 위쪽에 맨 위쪽에 있는 이 결제 문서 관리 설정이라는 메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좌측에는 우리 회사 이제 조직도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그 관리부서 채번 설정하는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 그 조직도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냥 임시 조직도로 이제 하나씩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스템 설정에서 우리 회사 이제 조직도를 이제 완벽하게 등록을 해놨다라고 하시면은 요 메뉴에서 이제 관리부서 설정을 통해서 채번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저 이제 시스템 설정에서 조직도 등록을 하시면 요 메뉴로 와서 관리부서 채번 다 똑같이 묶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샘플 조직도로 보여드렸던 요 경영지원본부랑 인사총무 재무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사총무랑 재무팀이 다 위쪽에 있는 경영지원본부 채번 묶어서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요 하위에 있는 팀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이제 관리부서 설정 쪽에서 그 팀에 해당하는 이제 정보들이 이제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근데 인사총무 요게 이제 경영지원본부로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요 관리부서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이제 조직도 팝업 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상위 부서를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경영지원본부 선택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부서는 인사총무이지만 관리부서는 경영지원본부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사총무 옆에 관리부서 사용 중이라고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지원본부도 이제 타 부서의 관리부서로 사용 중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재무팀도 똑같이 관리부서가 재무팀이 아니라 경영지원본부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문서채번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우리 기관은 그 부서 명칭이 굉장히 길어서 약칭을 쓴다라고 하시면은 그 약칭 정보도 조직도 등록하실 때 약칭 넣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리부서 설정을 하실 때 폴더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부서 약칭 사용이라는 체크박스 있죠. 요거 체크해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약칭을 가지고 이제 문서 채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서 채번 설정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아까 이제 결제 문서가 완료가 되면은 그 문서를 이제 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아까 이제 그 문서 완료가 되면은 캐비넷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서류철 파일 꺼내서 보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룹웨어에도 그렇게 똑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룹웨어 내에서도 그 문서별로 문서 보관함 필요하고요. 그 문서 보관함에 넣을 서류철들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그 문서 캐비넷을 단위 업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위 업무 속에 들어가는 파일 철들을 기록물 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단위 업무랑 기록물 철 약간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요 이제 부서 캐비넷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 지금 부서 캐비넷에 이제 문서 정리를 하실 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층에는 어떤 업무 관련된 파일도 모아 놓으시고 2층에는 뭐 어떤 업무 관련된 파일도 모아 놓으시고 3층에는 뭐 어떤 거 관련된 거 파일 모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해서 파일들 정리를 하시죠. 그랬을 때 요 파일의 그 캐비넷 요 공간을 단위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록물철 저희 파일철에 라벨 붙이시잖아요. 그 실제 업무 관리하는 거대로 그거를 이제 기록물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 업무랑 이제 기록물철을 반드시 생성을 해주셔야지만 전자결제 양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문서 채번 만들 때 우리는 팀별로 문서 관리 안 하고 다 통합으로 묶어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요 단위 업무랑 기록물처 만드실 때에는 문서 채번이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전체가 하나의 단위 업무랑 이제 기록물처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철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관리자분들께서 부서별로 어떤 단위 업무랑 기록물 처리 필요한지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신 다음에 하나의 부서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단위 업무랑 기록물 철을 만들다 보니까 아까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조직도처럼 트리 구조로 폴더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 밑에 여러 개의 기록물 철들을 만드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투뎁스로는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도 현업에서도 요 기록물 파일 철에 또 파일 철 꽂고 또 파일 철 꽂고 이렇게 겹쳐서 파일 철 관리는 안 하시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룹웨어에서도 기록물 철 안에 기록물 철을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투뎁스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대강 이제 어떻게 기록물 처리랑 단위 업무를 만들면 되는지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업무 분장표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경영지원본부에 뭐 요런 이제 업무 분장표가 있다라는 가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단위 업무랑 기록물철 만드실 때 요 이제 파란색 부분이 단위 업무고요. 밑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이제 기록물 처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물 처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큰 부분으로 단위 업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뭐 기록물 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는 기관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는 조금 분리를 조금 세세하게 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시면은 제가 두 번째 예시로 넣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폴더들을 많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개 다 장단점은 있으세요. 근데 요거를 만드실 때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너무 세세하게 만들게 되면은 1년에 몇 번 안 쓰는 기록물 처리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리 구조가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이제 전자결제 쓰실 때 이거를 어떤 업무 파일철에 넣어야 되는지 약간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서 단위 업무랑 기록물철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실제 단위 업무랑 기록물철 만드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룹의 화면에서 다시 이제 사용자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사용자 버튼이 있죠. 네. 사용자로 넘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전자결제 메뉴로 들어갈 거예요. 네. 전자결제 메뉴로 넘어가신 다음에 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이제 문서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요거를 좀 바꿀까요? 네. 여기를 2번으로 놔주시고 화면 조금 바꿨어요.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문서함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이제 단위 업무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단위 업무 이제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 버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이제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랑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 때 저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 행안부의 기준을 가지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업무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꼭 넣어놔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지금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꼭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앞에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시니까 이 체크된 내용들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사용하시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단위 업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런 거 봤었던 것처럼 이제 그 캐비넷의 그 업무 분류 한 층에 대한 이제 이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제가 경영지원본부여서 나는 이제 단위 업무를 이렇게 인사총무랑 재무 두 가지로 만들고 기록물철은 이렇게 4개를 만들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요 단위 업무 지금 빨간색 첫 번째로 되어 있는 요 단위 업무에는 이렇게 인사총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단위 업무 설명은 이 단위 업무에 대한 설명이어서 위에 있는 단위 업무 그대로 똑같이 넣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지 조금 상세 설명을 넣겠다라고 하시면은 별도의 내용들을 같이 이제 메모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 단위 업무 만들어진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재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서 캐비넷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요 이제 문서 그 캐비넷에 넣을 그 파일 철들을 만드셔야겠죠. 그 파일 철들은 좌측 저희 단위 업무 관리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물철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요 이제 기록물철 관리 메뉴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기록물철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신규 버튼이 있습니다. 신규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제 팝업 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이제 선생님들 이름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요 이제 단위 업무 부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서류 처리, 내가 만든 단위 업무 인사총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재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단위 업무 선택 버튼 누르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요 단위 업무명 리스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기록물철에 그 파일철 라벨 붙이는 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인사총무에 뭐 인사노무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파일명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올해 생산해서 올해 이제 마감할 파일이기 때문에 연도 올해 걸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 밑에 이제 보존 기간이 있어요. 이거 뭐 1년 선택하면 이 문서 1년 뒤에 다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요 이제 업무가 저희 보통 이제 내규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어떤 업무에 관련된 서류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어떤 거는 뭐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 토대로 그냥 이 문서에 대한 보존 기간이 최소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만 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 기간 필요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물 철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신규로 재무팀에도 한번 기록물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철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이제 단위 업무랑 파일철을 어디에서 다 앞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 이제 좌측 메뉴에서 중간쯤에 기록물 철별 문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만드신 단위 업무랑 기록물 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전자결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원래대로 이제 문서 리스트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결제가 진행이 되면 결제 종결된 문서들이 문서에 설정되어 있는 이제 기록물처를 따라서 자동으로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보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 좀 전에 봤었던 기록물철 관리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물철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철 만든 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삭제, 복원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록물철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문서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기록물철을 삭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를 하실 수가 없는데, 삭제를 눌렀다고 해서 이 문서가 아예 사라지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빨간 줄로 그어져서 더 이상 이 기록물철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만약에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서가 그냥 하나 들어가 있어서 안 쓰려고 삭제 처리를 눌렀어요. 그럼 그 문서가 실제 없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요거 관리하는 화면에서는 막 어떤 것들 막 빨간 줄 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기록물철을 만드실 때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록물 철거를 잘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대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샘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양창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돌아가셔서 하실 때 요거 그냥 기록물 처리랑 단위 업무 이제 이름만 그냥 수정해서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선생님도 이제 업무철 이제 봉인하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019년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 이제 내년도 이제 2020년도 거 또 이제 문서철 파일 만드셔야겠죠. 그랬을 때 2019년도 문서 다 완료되어서 이제 이 서류철 마감해서 이제 문서 보관하는 뭐 지하로 넘기거나 어디로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그러실 때에는 더 이상 이제 이 문서철을 안 쓰겠다 하시면은 안 쓰실 거 선택하셔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이제 편철 확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이상 이 기록물철을 선택할 수 없게 봉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잘못하다가 잘못해서 봉인 안 해야 되는데 편철 확정을 누르거나 아니면 문서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문서들이 발견돼서 이걸 다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실 때에는 다시 체크하셔서 편철 미확정 눌러주시면은 단위 업무 기록물철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물철 다 작업을 했어요. 단위 업무도 만들고 기록물철 해서 문서 관리를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 2020년도에 단위 업무랑 기록물철 또다시 일일이 하나하나씩 만드셔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작업은 저희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관리자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전자결제로 넘어갈게요. 네, 전자결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좌측 하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결제 문서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기록물 철관리 똑같이 눌러주시면은 이제 목록들 아까 이제 사용자 쪽에서 보셨던 거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위쪽 상단에 버튼이 조금 더 많죠. 이제 복사도 있고 2020년도철 생성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기관은 2020년도에 19년도에 만들었던 단위 업무랑 기록물처 그대로 똑같이 100% 똑같이 쓴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2020년도 철 생성하시면은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셨던 그 단위 업무 기록물 철에서도 19년도 거 위쪽으로 2020년도 파일이 또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는 똑같이는 다 복사를 안 하고 일부만 복사를 해서 쓰고 일부는 조금 바뀌어서 새로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변경하실 내용만 선택하셔서 복사하실 내용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복사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필요한 정보 입력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문서 채번도 다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보관할 수 있는 단위 업무랑 기록물 철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제 실제 전자결제로 이제 넘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전자결제 양식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전자결제 양식은 이제 사용자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관리자가 관리자가 문서 채번이랑 이런 것들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직원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사용자 페이지로 들어와서 이제 전자결제를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전자결제 양식 선택해서 결제를 올리겠다 하시면은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전자결제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양식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자결제 메뉴를 클릭하면은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양식 목록을 먼저 딱 보여줍니다. 내가 이제 어떤 결제 양식을 선택을 하게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양식 목록이 뜨는데 이제 양식을 이제 앞으로 사용하실 거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서 관리자가 등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전자결제에서 양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글 에디터가 붙어 있는 이제 일반 기한문 양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태 관리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20이랑 연동되는 이제 회계 양식이 있어요. 저랑은 이번 시간에 이제 일반 기한문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한문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양식 상세가 나타나면서 기한하기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전자결제부터는 실제 저희가 이제 뭐 문서 채번 만들고 단위 업무로 기록물철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 결제를 올리시면 안 되세요. 지금은 그냥 테스트로만 봐주시면 되시고요. 실제 뭐 문서 테스트하거나 하시는 것들은 우리 조직도 다 완벽하게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도에 맞게 문서 채번이랑 단위 업무 다 생긴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화면만 보시고 전자결제 실제로 결제를 해주시지 마세요. 이제 양식을 이제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양식을 보실 거예요. 위쪽에는 이제 필수 기본 항목이라고 해서 문서 쪽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 창이 있고요. 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선생님들 이제 많이 사용하셨던 요런 이제 한글 양식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양식은 이제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특이 사항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요 한글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해주셔야 되시고 한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만 오류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요 양식을 보면은 지금 그냥 다 텍스트로 뭐 입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보이지 않게 문서 유통에서 사용하는 어떤 코드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다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양식은 절대 수정을 하시면 안 되세요. 만약에 관리자가 이런 양식들을 임의적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문서 유통 쓰실 때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요 양식은 이제 수정하지 마시고 요 상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필수 기본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이제 위쪽에 필수 기본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탭 클릭하시면은 요 이제 위쪽에 숨겨져 있었던 메뉴 이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서 제목.
요 지금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요 문서의 이제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서 제목이 다 끝나면은 요 하단 내용들도 이제 차례차례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공개 여부가 있습니다. 요 공개 여부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뭐 공개로 되어 있으면 요 문서 우리 기관 내부가 다 볼 수 있고,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다 못 보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요 공개 여부는 뭐냐면은 저희 이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이제 하는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공개 이제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다 공개가 되는데, 어떠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 문서가 그 정보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 그 값만 표시해주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요 이제 문서에 대해서 이제 열람 권한을 줘서 설정된 사람들이 문서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요 열람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서 외에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 요 문서에 대한 열람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은 문서를 볼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열람자 선택 버튼 누르시면은 조직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영리 쪽 문서는 내가 작성을 하더라도 우리 부서 사람들끼리는 다 공유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는 굳이 요 열람 권한을 한 번 더 주실 필요 없이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 열람 권한을 줄 때만 요 열람자 체크를 해서 필요하신 대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공개 여부,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다 공개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 이제 문서 취급도 저희는 이제 전자결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산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간혹 가다가 뭐 팩스나 이메일 선택하시고 요거 이제 결제 완료되면 팩스로 보내지고 이메일로 발송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요것도 그냥 단순하게 문서 취급 정보만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여부. 요게 저희 아까 이제 전자결제 프로세스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문서 작성자가 긴급 문서 처리 옵션 체크를 하면 다음 결제자의 결제 맨 상위 목록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바로 요 긴급 여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문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결제자한테는 이제 결제 올라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리스트가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이제 긴급 처리 문서 선택을 하시면은 요 문서는 제목 앞에 사이렌 표시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 결제자의 결제 목록 가장 최상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긴급한 문서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내 문서 결제 빨리 받고 싶다고 해서 긴급 처리 문서 계속해서 남발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이제 보안 여부, 요 부분이 이제 그 문서 공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문서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 부서 사람 이제 전체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인사 담당자여서 뭐 인사 발령 중에 어떤 급여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를 담은 어떤 문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올리실 수가 있겠죠. 그러실 때에는 우리 부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요 문서가 그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러실 때에는 이렇게 이제 보안 문서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그 담당자, 그리고 이제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요 이제 문서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체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밑에 이제 요 문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문서 구분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내부 결제, 그리고 대내 문서, 대외 문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세 가지만 사용을 하실 건데, 내부 결제랑 대내, 대외 문서는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내 문서에는, 그 내부 결제 문서에는 수신처가 없어요. 그런데 대내 문서랑 대외 문서에는 이런 식으로 문서 구분 아래 수신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저희 그냥 기관 내부에서 결제 라인 지정한 사람들이 결제 다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이제 일반 프로세스고요. 이제 대내 문서 같은 경우에 A팀에서 B팀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협조문을 준다든지 넘긴다든지 이런 거 할 때 A부서팀 결제가 끝나면 지금 아래쪽에 수신자로 선정한 B팀으로 이 문서가 넘어갑니다.
그럼 B팀에서는 넘어 문서 보고 접수해서 결제를 다시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대외 문서도 프로세스는 동일하지만 대내 문서랑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 기관으로 이제 발송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내 문서 클릭하시고 수신처 선택 버튼 누르시면은 조직도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내부에 있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외 문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수신자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문서 유통 사용하시는 이제 외부 기관 명칭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필요한 수신처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수신처로 이제 지정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대내 문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만약에 이 문서를 어떤 팀한테 이렇게 보내겠다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수신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 이제 수신자 수정 쪽에는 내가 요 이제 수신자로 그 특정 부서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그 부서 특정 담당자를 좀 기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 기재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넣어서 반영 버튼 눌러주시면은 요 양식에 이렇게 수신자의 수신자 참조로 들어가고요. 하단 쪽에 네, 상세 내용 작성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물철. 저희가 아까 단위 업무랑 기록 물철 만들었죠.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가 결제가 종결이 되면은 어떤 단위 업무에 어떤 기록 물철로 들어가야 되는지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설정한 거에 따라서 결제가 종결이 되면 이 문서가 자동으로 그 기록 물철로 이관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록 물철도 선택 버튼 누르시면은 네, 저희가 만들었었던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파일에 넣을 건지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참조 문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결제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결제받았었던 어떤 그 문서들을 참고 문서나 근거 문서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실 때 이 참조 문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선택 버튼 누르시면은 내가 결제 작성했거나 내가 이제 문서 열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참고 문서나 근거 문서로 사용할 거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시고 반영 눌러주시면은 요 문서에 이제 참조 문서로 링크로 삽입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제권자들이 요 내용 보시다가 아 이거에 대한 참고 문서, 근거 문서 궁금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네, 그 과거에 결제받았었던 문서 내용 같이 보시면서 결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첨부 파일 넣는 곳이 있는데 요 첨부 파일에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부 결제라든지 이제 대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첨부 파일 용량을 이제 크게 제한을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서 유통 사용하시는 이제 대외 문서 보내실 때에는 이 첨부 파일 위쪽에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타나죠. 첨부 파일 용량이 5MB로 제한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행안부 이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여서 그 5MB 이제 이하로 되어 있어야지만 문서 유통에서 문서 주고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안내 문구 넣고 용량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수 기본 항목 다 입력하신 다음에 반영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한글 양식에서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의 누름틀 누르신 다음에 필요하신 내용 작성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 양식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한글 양식에서 일일이 이제 타이핑 하시거나 필요하신 거 수정해서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룹웨어에서는 이 부분을 텍스트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룹웨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 설정에 조직도 등록을 하실 때 조직도에 부서 폴더 만드실 거거든요. 그 부서 폴더마다 부서 주소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의 어떤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이메일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사원 등록하실 때 아이디 만들어 주시죠. 그때 그 사원 정보를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뭐 전화번호랑 내선번호, 전화번호랑 뭐 메일이랑 팩스번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요. 혹시라도 담당자분이 그거를 이제 입력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분들이 본인의 이제 마이 페이지라는 메뉴에서 기본 정보 쪽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 이제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요 하단에 비어진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내용들 작성하시기 전에 한 번에 먼저 로그인 하셔서는 마이페이지 쪽에서 필요하신 기본 정보들을 꼭꼭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제가 다 작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결제 올릴 사람들 결제 라인을 이제 지정을 하셔야겠죠. 결제 라인 지정을 하시는 거는 저희 팝업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결제 라인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결제 라인 지정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이제 조직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내가 결제 올릴 사람들을 이제 순서대로 정해서 클릭하시면 되세요. 네. 지금 저는 그냥 임시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제 1번 결제자는 이제 무조건 본인 결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 네. 네. 더블 클릭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결제 라인으로 이제 결제를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제를 하시다 보면은 팀 내부에서 결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의 어떤 협조 결제를 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기관장님이나 센터장님 결제를 받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실 때 그 협조 결제 같은 경우에 이제 협조 결제자 체크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협조로 누르시면은 요 이제 결제 유형이 이제 검토해서 협조로 바뀐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협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요 협조자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결제자는 협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협조를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네 번째 사람을 협조로 바꾼 다음에 반영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결제자는 협조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제 그 알림창을 나타내 주고요. 반대로 마지막 결제자로 와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전결자 분들은 마지막 오신 분들만 전결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선생님 선택하시고 전결 처리 눌러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결 표시된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만약에 이 전결자를 제가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중간에 계신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전결 처리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결 처리는 최종 결제자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 문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협조하시거나 전결 처리하실 때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 네, 숙지하신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이제 결제 라인 다 지정을 하시고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반영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반영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내가 결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 버튼 눌러주시면은 본인 결제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본인의 이제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서 결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결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임시 비밀번호로 다 그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조직도 다 세팅하시고 사원 정보 다 세팅하신 다음에 그 로그인 하실 때에는 먼저 네, 뭐 임시 계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관리자분들이 안내를 해서 로그인을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이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 사용할 로그인 패스워드랑 결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임시 비밀번호로 뭐 6개 같은 것들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내 계정으로 들어와서 내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해킹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면 이제 최초 로그인 하신 다음에 반드시 요 마이 페이지로 오셔서 기본 정보 수정해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 비밀번호 있습니다. 여기 변경 버튼 눌러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비밀번호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요. 밑에도 보시면 결제 비밀번호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앞으로 전자결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결제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로그인 비밀번호랑 똑같이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나는 보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누군가 어떻게 내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아서 로그인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결제 들어가서 전자결제를 딱 눌렀는데 결제가 안 돼요. 그거는 로그인 비밀번호랑 결제 비밀번호를 다르게 관리하시는 경우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비밀번호도 다른 걸로 앞으로 사용하실 걸로 변경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요 이제 회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저희 그 한글 에디터 하단에 나타나는 그 회사 내선 번호라든지 담당자 팩스 번호라든지 이메일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반드시 먼저 채워주신 다음에 전자결제 메뉴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메신저랑 모바일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이제 필수 기본 항목들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오전 교육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자리 정리하시고 만약에 아까 이제 궁금했는데 미처 물어보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손 들어주시면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5분 후에는 이제 점심 시간이어서 네, 12시부터는 점심 식사하시고 네, 1시 반까지였나요? 1시 반까지 요 교육장 다시 착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